여러분 지금 LA 최대 부촌 비버리 힐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버리 힐스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거기가 어디야? 미국 상류층 부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사는 부촌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소문이 비밀리에 퍼지고 있으며 초호화 저택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중심에 있는 미국 억만장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존 스펜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IT 기업들에 투자하며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죠. 비버리 힐스 고급 주택가에서 15년을 살아오며 제가 누리던 삶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죠. 2에이커가 넘는 정원에서 반려견 맥스와 아침 산책을 하고 개인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수영을 즐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테니스 코트에서 이웃들과 게임을 즐기고 바비큐 파티를 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저택 뒤편의 포도밭에서는 매년 와인을 담그고 지하 와인 셀러에는 수백 병의 빈티지 와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차고에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가 나란히 있었죠. 저는 이런 생활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형 금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3개월간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더구나 회사 측에서 호텔이 아닌 한국식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한다니 이건 정말 최악이었죠.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2년 전 중국 출장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상하이의 고급 아파트라고 들어갔던 곳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고 복도에는 온갖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죠. 엘리베이터는 매일 고장났고 벽은 마치 종이처럼 얇아서 옆집의 모든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한국도 중국이랑 비슷하겠지. 그 더러운 아시아로 또 가라고. 한국의 빽빽한 아파트, 그 벌집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들은 강남의 초고층 스마트 아파트를 숙소로 추천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호텔로 예약해주세요. 리츠칼튼이나 포시즌스로요. 하지만 한국 지사장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스펜서 사장님, 이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보안시설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죠. 중국에서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매일 아침 새는 수도관 때문에 아래층 주민과 다퉜잖아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35층이라는 말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중국에서처럼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쩌지?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하지? 옆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제 저택을 생각하면 더욱 한숨이 나왔어요. 넓은 정원에서 골프 퍼팅을 즐기고 개인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하던 그 생활을 3개월이나 포기해야 한다니. 저는 이런 불안감을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 마침내 제가 머물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물이 정말 아파트가 맞나 싶었거든요. 저기가 사장님 숙소입니다. 저는 직원이 가리킨 건물을 보고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아파트라고. 제가 보는 건물은 제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호텔 같은 웅장한 외관에 반짝이는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중국에서 보았던 회색빛 칙칙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품은 채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복도에서 은은한 아로마 향이 풍겼고 대리석 바닥은 깨끗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스펜서 사장님. 직원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데 제 발걸음은 자꾸 뒤로 물러났어요. 35층이라니 고장나면 어쩌지? 중국 출장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드를 한 번 대자 자동으로 제층이 눌리더니 마치 고급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숙소 문 앞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데 현관문 옆 스크린에 존 스펜서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실내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나 봤던 최신식 홈바와 와인셀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AI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내 온도였어요. 밖은 한겨울인데 실내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음성으로 제어됩니다. 직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불 켜줘라고 말했더니 실내 조명이 자연스럽게 켜졌어요. 커튼 열어줘 한마디에 커튼이 자동으로 열렸고 에어컨과 온도 조절도 전부 음성으로 가능했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죠. 저는 장시간의 이동에 지친 탓인지 배가 고파왔어요. 피곤한 데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이제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방 안에만 있자니 답답했죠. 한국지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파트 바로 앞에 24시간 과일 가게가 있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추천한 한국 딸기를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신선한 과일을 사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데 여기선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 주문한 물건을 찾기 위해 아파트 1층 데스크에 방문했어요. 택배가 오면 놀랍게도 로비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보관된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현관 앞 택배 도난 때문에 늘 걱정이었는데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긴 비행과 첫날의 놀라움으로 지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인지 잠은 오지 않고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잠이 들기 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맨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한밤중인데도 바닥이 따뜻하다니 처음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겨울인데 바닥은 은은하게 따뜻했어요. 호기심에 바닥에 손을 대보니 온기가 일정하게 퍼져 있었죠. 마치 온기가 바닥 전체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실내 난방은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라 바닥은 늘 차가웠거든요. 아침이 되어서야 이게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저보다 먼저 이 시스템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에밀리는 미국에서 만성 편두통과 수면장애로 고생하던 아이였어요. 의사를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날 아침 에밀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아빠, 나 처음으로 푹 잤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추워서 잠들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달라요.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머리도 안 아프고. 에밀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건강한 모습에 아버지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공기순환식 난방은 건조하고 일정하지 않아서 늘 불편했는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는 가습기를 항상 켜놓았었어요. 거실에 나가려고 평소처럼 슬리퍼를 신기 위해 현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슬리퍼가 필요 없다는 걸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는 겨울철이면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했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아파트 전용 앱에서는 실내 온도부터 전기 사용량, 주차장 위치, 무인 택배함 확인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기청정기 조절 장치였는데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신기해 보였습니다. 비버리 힐스에서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실내 조명이 자동으로 은은하게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일광 패턴이라고 하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조명 색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섬세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빛의 변화는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주었어요. 첫날의 거부감이 무색하게,
이미 이곳의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건강이 좋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까지 경험하게 되다니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알던 모든 주거 경험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35층에서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마치 작은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다 우리 단지인가요? 한국지사 직원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모두 우리 아파트 단지 시설입니다. 산책하면서 구경하실래요? 마침 쉬는 날이라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단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치 고급 쇼핑몰 주차장 같았거든요. LED 유도등이 빈자리를 안내하고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한가운데 대형 분수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수대 주변으로 잔디광장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아기자기한 놀이터와 수변공원이 이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마치 리조트에 온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미국에선 고급 리조트 수준인데 여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고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의 아파트는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때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아빠, 저기 학교가 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저게 정말 초등학교인가요? 단지 바로 옆에 있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많아요. 통학버스 없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비버리 힐스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에밀리를 깨우고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곤 했죠. 에밀리 일어나. 또 지각하겠어. 매일 아침마다 부르던 제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에밀리를 재촉해 차에 태우고 막히는 도로에서 한숨 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친구들도 다 근처에 살잖아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고려한 작은 도시였던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요가 수업이 한창이었고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죠. 이렇게 모든 게 단지 안에 있으니 차가 없어도 되겠어요. 제가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는 정말 좋죠.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이곳을 주목하는지, 왜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미래형 주거 공간이었던 거죠. 해가 저물 때쯤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주말, 아내가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나 요가 배워도 될까요? 처음엔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통역을 자청하셨죠. 그렇게 아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 일주일은 학교에 가기 싫어했어요. 새로운 환경이 무서웠나 봅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에밀리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웃으며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민지랑 같이 급식 먹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 에밀리에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가 생긴 거죠.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들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제 카페 주인과 친해져서 사장님, 이제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것도 도전해보세요라며 웃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동네 마트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한국어로 혼자 장 봤어요. 계산할 때 실수했는데 알바생이 영어로 도와줬다니까.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에밀리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가 봤더니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아빠, 주말에 민지네 집에 가도 돼요? 같이 피아노 치기로 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째가 되자 우리 가족은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었어요. 주말이면 아내는 이웃들과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수다를 떨었고 에밀리는 친구들과 놀이터를 누볐죠. 저는 매일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은데 한 달 뒤면 떠나야 한다니. 그렇게 약속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짐을 싸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가 학교 친구들과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우리 가족은 드디어 미국에 있는 비버리 힐스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기는 럭셔리한 샹들리에,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3개월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마트가 있었는데 여기선 차를 몰고 30분은 가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가 그리워요. 거기선 장 보러 차 안 타도 되고 카트도 있어서 무거운 걸 사도 힘들지 않았는데.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버리 힐스에 호화로운 저택이 있어도 일상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출발하자.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가보니 에밀리가 창가에 서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여기선 학교에 걸어갈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수도 없잖아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경이었어요. 갑자기 에밀리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달려가 보니 에밀리가 이마를 붙잡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찾아 약장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여보, 타이레놀이 어디 있지? 약이 떨어져서 없어요. 당장 약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약국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았죠. 아이폰으로 24시간 약국을 검색해보니 가장 가까운 곳이 30분 거리였어요. 에밀리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바로 앞 24시간 약국에서 해결됐을 텐데요. 결국 에밀리를 안아 차에 태웠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 한산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백미러로 뒷좌석에 에밀리를 계속 살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끙끙대는 모습에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약국 대신 응급실을 가기로 했어요. 그마저도 30분은 더 가야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또 한숨이 나왔어요. 도난당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의 무인 택배함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도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편두통이 다시 시작됐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죠. 한국의 온돌 난방이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 밤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의 생일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다들 너무 멀리 살아서 모이기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 파티를 열면 금세 아이들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형 저택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은 있지만 함께 어울릴 이웃은 없었죠.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한국에서 1년만 더 살다 오는 건 어떨까요? 에밀리도 그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 비버리 힐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넓은 정원, 개인 수영장, 호화로운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제게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함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수영장 옆 테라스에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더 행복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3개월간의 한국 출장 동안 제가 발견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공유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시장 기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AI와 핀테크의 미래가 움직이는 방향이죠. 스크린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작년 대비 300% 성장했고, 특히 실생활 적용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이미 현금을 대체했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넘어 부동산까지 혁신하고 있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만난 20개의 스타트업 중 15곳이 이미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고 3곳은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기회가 아닌 필연입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대해 설명하자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홈, AI 도시 설계,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어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려 합니다. 초기 규모는 5억 달러, 주요 투자 분야는 AI,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가 될 거예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딸 에밀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은 미국에서 만성 편두통으로 고생했지만 한국의 스마트 주거 환경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혁신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해요. 발표가 끝나자 여러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정말 흥미롭군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기회를 보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였으니까요. 한국 지사장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강남에 50평대 이상 아파트를 알아봐 주세요. 초품하면 더 좋고요. 오피스는 판교나 강남 둘 다 괜찮습니다. 지사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중요한 소식이 있어. 우리 한국에서 1년 더 살다 오기로 했어. 아빠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거든. 에밀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소리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사업적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